우리가 무심코 쓰는 A4 용지 한 장을 만드는데 10리터. 하루라도 빼먹으면 섭섭한 커피 한 잔에 140리터. 티셔츠 한 벌을 만드는데도 4,000리터.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기까지 400만 리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제품을 생산하는 전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 가상수라고 하죠. 우리의 의식주 어느 하나 물과 관련되지 않은 게 없는데 우리는 그동안 물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몰랐네요. 이번 기회에 물의 역사부터 하나씩 짚어가며 알아볼까요? 사실 46억 년 전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땐 오늘날처럼 물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물이 생겨난 건지 두 가지의 학설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지구 내부에서 일어난 가스 방출로 물이 생겨났다는 소리죠. 뜨거운 불덩어리였던 지구가 식으면서 여기저기서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때 지구 내부에서 빠져나온 기체들이 지구를 감싸는 대기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대기 속의 수증기들이 점점 크게 뭉치고 더 이상 지탱할 수 없게 되자 비가 되어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내리기 시작해 지구에 물이 고이게 됐다는 가설인 거죠. 다른 추측으론 지구가 탄생했을 때 물이 풍부한 소행성이 끊임없이 지구에 충돌해 바다가 생겨났다는 설도 있죠. 이렇게 생겨난 물은 지구상의 바닷물, 강물, 안개 등의 상태로 존재해 지구 표면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 물들은 지구 안에서 끊임없이 순환하는데요. 바다와 육지에 있는 물이 증발해 수증기가 되고 이 수증기가 구름, 안개가 되죠. 그리고 다시 비, 눈, 우박 등의 상태로 지표면에 내리는 거죠. 이러한 순환을 통해 물은 지구 표면의 육지와 섬의 형태를 끊임없이 변화시켜 왔다고 해요. 그리고 지구상의 기후 변화를 좌우해 온 것도 바로 물이에요. 예를 들면 기온이 상승하면 대기 중의 수증기 양이 많아지고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나 결과적으로 강한 비가 내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는 늘 있어 왔죠. 올해만 해도 중국에서 폭우로 인한 피해가 10조 원을 넘어서고 이재민 수도 4천만 명을 돌파했어요. 반면 인도와 동남아 국가는 올해 90년 만에 최악의 가뭄으로 신음하고 있다고 해요. 인도 정부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인 3억 3천만 명이 가뭄으로 고통받고 있는 걸로 추산하고 있어요. 그런데 홍수나 가뭄보다 더 두려운 물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쓰나미예요. 쓰나미는 지진에 의해 바다 밑바닥 지층이 수직 방향으로 갑자기 이동하게 되죠.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바로 바닷물에 전해져 바닷물이 갑자기 상승 또는 하강하면서 발생하는 거죠. 2011년 3월 일본 동쪽에 있는 어촌 마을에 높이 16m의 거대한 쓰나미가 땅을 덮치고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했죠. 그래서 아직도 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물은 인류에게 정말 큰 고난과 시련을 주기도 하네요. 하지만 동시에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주기도 했죠. 세계 유명한 문명 발생지는 강과 하천을 끼고 발전되어 왔으며 풍부한 물과 산림은 비옥한 땅을 일궈내면서 경작과 산업 활동을 가능케 했죠. 철기 시대에 철을 재련하고 농사를 짓고 최소한의 힘으로 물건을 옮길 수 있는 배를 이용하는데도 모두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후 산업혁명을 일으킨 증기기관, 그리고 댐을 이용해 전기를 만드는 수력 발전까지 모두 물이 있었기에 가능했죠. 이렇게 보니 과거부터 현재까지 물은 인류의 든든한 후원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그렇죠. 또 앞으로도 물이 인류에게
어떤 미래를 가져다 줄지 우리가 물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달려 있겠죠. 물은 생명의 근원이며 가장 흔한 듯하면서도 참으로 귀중한 자원이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조선시대만 해도 중요한 수자원인 우물과 지하수를 보존하기 위해 마을마다 우물개를 만들어 주기적으로 우물을 점검하고 관리를 철저히 했다고 해요.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 이전부터 벼를 재배해온 우리나라는 농업용수를 조달하는 기술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었죠. 1960년대에서 80년대는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경제개발 5년 계획, 4대강 유역 등으로 여러 개의 댐이 건설됐죠. 이렇게 물 관리에 신경 쓰는 이유가 있죠.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물 부족 국가로 꼽히기 때문이죠. 맞아요. 우리나라의 경우 물 스트레스 정도가 40%를 초과해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심각한 단계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루에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과연 어느 정도나 될까요? 하루 평균 1인당 사용하는 물의 양은 280리터 정도라고 해요. 페트병으로 140병 정도라니 어마어마하죠? 세탁기를 돌리는 데만 56.4리터로 28병이 넘게 쓰이는데요. 샤워하는 데는 45.1리터, 22병이 넘게 쓰이죠. 그리고 변기에는 하루 평균 70.5리터, 35병 이상이 사용되고 있었네요. 그리고 설거지 등 부엌 일을 하는 데만 59.2리터로 29병이 넘는 물이 필요하죠. 아니 근데 이렇게 쓰면 수도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지 않을까요? 현재 우리나라의 물값은 1세제곱미터당 660원으로 생산 원가의 83.8%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해요. 우리나라의 평균 수도 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주요 국가에 비해서도 낮은 편이래요.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우리나라의 2~3배 수준이죠. 국가별 물 사용량을 비교해봐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을 쓰고 있는지 확연히 알 수 있는데요. 1인 1물 사용량은 우리나라가 280리터고 호주가 224리터, 덴마크가 188리터, 독일은 150리터죠. 아프리카 국가들의 물 사용량은 훨씬 더 적네요. 소말리아가 8.9리터, 말리가 8리터, 잠비아가 4.5리터밖에 안 되네요. 우리도 물 사용량을 줄일 필요가 있겠네요. 그도 그럴 것이 세계보건기구 WHO가 21세기의 전쟁은 깨끗한 물 쟁탈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견했다잖아요. 실제로 1967년에 발생한 전쟁도 그 본질은 요르단강을 둘러싼 물 전쟁이잖아요. 요르단강은 이스라엘,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등에 걸쳐 흐르는데 시리아가 요르단강 상류에서 물길을 차단하자 이스라엘이 전면적으로 공격을 감행하면서 벌어지게 된 거죠. 또 나일강 유역의 수자원에 대한 이집트와 수단, 우간다, 에티오피아 등 10개 연안국의 분쟁도 있죠. 이렇게 물을 갖고 싸울 수밖에 없는 건 지구 표면에 존재하는 물의 양 때문이죠. 사실 지구에 존재하는 물의 양은 총 13억 8,600만 세제곱킬로미터이지만 이 중 97.47%는 염수라고 해요. 담수 중에서도 빙하, 만년설 등이 2,400만 세제곱킬로미터나 차지한다고 하죠. 결국 지구에 존재하는 물 중에서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수자원 지하수 1,100만 세제곱킬로미터, 호수, 하천 10만 세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셈이죠. 결국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 양 중에 단 0.6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지구상에 물은 많지만 결코 물이 많지 않은 모순적인 상황인 거네요. 그동안 수도꼭지만 살짝 비틀어도 물이 콸콸콸 쏟아지니까 별 생각 없이 썼던 것 같아요. 맞아요. 물은 소비하는 것이지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물 소비가 증가하고 기후변화와 인구 증가에 따라 물 부족 현상이 일어나면서 물을 이용한 물산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이 중요시되고 있죠. 이제는 공공자원이자 공짜라고 여겨졌던 물에 대한 가치도 많이 바뀌고 있기도 하잖아요. 물이 소중해지면서 물산업이 비즈니스 형태의 어마어마한 경쟁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보는데요. 이미 많은 국가와 도시들이 물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해요. 물 산업은 가정과 공장에 안전한 식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일을 말하죠. 보다 구체적으로 보면 오폐수 정화나 상수도원 관리, 상수도 공급, 해수 담수화 사업, 물 관련 재해 방지 사업 등이 있죠. 생수도 넓은 의미로 물산업에 포함되죠. 물을 에너지원으로 개발하고 전 세계적인 환경오염과 식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산업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거죠. 2000년도에 미국 포춘지는 21세기에는 물산업이 20세기 블랙골드 산업인 석유 산업 규모를 추월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죠. 2018년에는 세계 물시장 규모가 6,89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하는 등 밝은 미래가 점쳐지고 있죠. 물산업 중에서도 특히 에너지 산업은 우리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분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수력 발전은 물을 이용한 에너지 산업 중 가장 널리 쓰이고 있죠. 수력 발전은 하천 또는 강에서 물이 가는 위치 에너지를 수차를 이용해서 기계 에너지로 변환하고 이것을 다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발전 방식이죠. 즉, 물이 떨어지는 힘으로 수차를 돌리면 수차의 축에 붙어 있는 발전기가 돌아가게 되어 전기를 발생시키는 원리죠. 수력 발전은 발전 연료 수입 대체 효과가 뛰어나고 물을 자원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무공의 청정 에너지라고 할 수 있죠. 수력 발전의 뒤를 이어 주목받는 신재생 에너지가 바로 수소 에너지인데요. 수소 에너지는 풍부한 자원인 물로부터 생산되고 연료로 사용된 후에는 다시 물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죠. 또한 연소 시에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을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죠. 버려졌던 물도 에너지로 활용하고 있죠. 바로 하수열을 이용하는 건데요. 하수열은 히트펌프를 이용해 하수 처리소의 열을 회수한 뒤 압축기를 활용 온도를 높이고 그 열로 지역 난방수의 온도를 55도에서 88도로 올리는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지역 난방 공급 시설은 연간 1만 5천 가구에 난방을 공급할 수 있어 석유 1만 5천 톤을 대체하는 효과가 있다니 대단하네요. 바닷물과 민물의 농도 차이를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해양 염분차 발전 기술이 주목받고 있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로서는 놓칠 수 없는 기술이죠. 해양 염분차 발전 기술은 담수와 해수가 반토각성 분리막을 사이에 두고 물이 만나면 서로 다른 염분 농도를 맞추고자 담수가 해수 쪽으로 이동하는 삼투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높아진 해수의 압력과 유량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최근엔 작은 물의 움직임으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해 주목받고 있죠. 작은 유리판에 전선을 연결하고 물방울을 하나씩 떨어뜨리는데요. 건전지 같은 별도 전원이 없이도 소형 LED 등이 깜빡깜빡 빛을 내죠. 이 기술은 굉장히 소형화가 가능해서요. 어떤 지붕 위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건물 외벽, 강물 파도가 치는 곳에 설치한다면 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터와 같은 거대한 기계적인
구동 장치가 없이도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물방울뿐 아니라 파도 형태의 물의 움직임도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해요. 빗방울은 물론이고 가정 생활용수, 수돗물 등을 다양하게 에너지 변환을 할 수 있다고 하니 기대해 볼 만하겠죠. 물은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잘 살려 물이 우리 미래에 더 나은 삶의 질을 선사해 주길 기대해 보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물이란 생명만큼 소중한 것이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도 예외일 순 없죠. 인간의 신체도 체중의 약 3분의 2가 물로 되어 있거든요. 맞아요. 우리 몸의 60에서 70% 정도는 혈액 등을 포함한 물, 즉 체액으로 구성되어 있죠. 사람은 매일 2.5리터의 물을 음료수와 식품의 형태로 섭취하죠. 사람의 수명을 80년이라고 할 때 일생 마시는 물의 양은 무려 73톤이나 된다고 해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불과 30초 만에 혈액에 도달하고 1분 후면 뇌조직과 생식기에 닿는데요. 그리고 10분 후에는 피부에, 20분 후에는 장기에 도달한다고 해요. 그리고 30분이면 인체 모든 곳에 도달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마시는 물은 체형과 신체 균형 유지, 음식물 이동과 신체 내 여러 화학 반응의 용매 등 생명 유지에 필수 작용을 하고 있죠. 우리 몸은 수분이 2에서 3%가 부족하면 갈증을 느끼고 4%가 손실되면 소변의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5%가 부족하면 혼수 상태, 10% 이상 손실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해요. 반대로 갑자기 물을 많이 마셔도 물 중독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요. 실제로 지난 2007년 1월 새 아이의 엄마인 제니퍼 스트렌지는 물을 많이 마시기 대회에 참가해 화장실에 가지 않고 많은 양의 물을 마시다가 급성 물 중독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이렇게 물 중독이 사망까지 불러온 이유는 물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나트륨 농도가 묽어지면서 의식 저하와 쇼크를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해요. 이렇게 물은 너무 안 마셔도 문제, 너무 마셔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제대로 잘 마시는 법이 있을까요? 물을 먹는 건 가장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마시지 말고 꾸준히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은 공복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그 물을 갖다가 한 200ml 정도 찬물을 갖다 먹게 되면은 대변이 잘 나오기 위를 자극해 주기 때문에 우리 몸의 신장 기능도 좀 노폐물도 빼주고 변비도 없애주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200ml 정도 한 잔을 꼭 먹는 게 중요합니다. 적당한 양의 물을 제대로 잘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 또한 꼭 지켜야 할 사항이죠. 하지만 공장 매연과 자동차 배기가스 등으로 인해 pH 5.6 이하의 강한 산성비가 거의 전국적으로 내리는 데다 유기염소계의 농약, 화학비료, 제초제, 살충제 등이 토양을 오염시키거나 지하로 스며들면서 우물 또는 지하수 등을 오염시켜 깨끗한 물을 접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죠. 또 생활 폐수나 공장에서 배출되는 산업 폐수는 이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되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호수, 하천을 오염시키면서 PCB, 카드뮴, 수은, 유가크롬, 비소 등의 맹독을 머금은 채 정수장을 거쳐 다시 주방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죠. 물이 오염되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목숨도 위험해지죠. 특히 위생시설이 나쁜 지역에서는 급수시설을 따라 전염병이 빠르게 퍼지기도 해요. 오염된 물을 직접 마시지 않아도 병에 걸릴 수 있어요. 오염된 물 속에 녹아있는 중금속 때문이죠. 1950년대 일본에서는 물 오염으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죠. 미나마타 지역에 나타난 미나마타병은 바로 수은 때문에 생겼다고 해요.
가까운 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수은이 들어있는 폐수를 바다에 버렸고 사람들이 수은에 중독된 어패류를 잡아먹은 것이 원인이 되었던 거죠. 미나마타병에 걸린 사람은 손발이 마비돼 잘 움직이지 못했고 심하면 경련이나 정신착란으로 목숨을 잃기도 했다고 해요. 당시 이 병으로 70명 이상이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무섭지 않아요? 그러게요. 쓰고 버리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간의 이기심으로 물이 점차 오염되고 있어 걱정이네요. 물은 인류의 근원이죠. 물이 아프면 사람도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겠죠? 엉뚱한 궁금증이 지식이 되는 시간. 과학의 발견. 엉뚱한 질문, 유쾌한 상상. 오늘의 질문은 봉숭아는 손발톱에만 물들까? 예로부터 여름이면 봉숭아꽃으로 손톱에 고운물을 들이던 우리의 풍습. 궁금량도 추억을 떠올리며 봉숭아물을 들여보기로 결심했어요. 다양한 색깔의 꽃잎과 이파리, 백반, 그리고 비닐과 실을 준비한 후 먼저 절구에 꽃잎과 이파리를 넣고 찧어줍니다. 봉숭아처럼 어떤 물질의 색상을 염착시킬 수 있는 성분을 염료라고 하는데요. 염료는 일반적으로 물질에 잘 붙지 않기 때문에 백반과 같은 금속염을 지닌 내염제를 통해 착색시켜야 합니다. 백반을 넣어주면 봉숭아의 염료가 손톱에 잘 들러붙어 더욱 진한 색깔로 물이 드는 것이죠. 엉뚱한 궁금증! 색이 더 붉은 장미나 튤립으로는 왜 물을 들이지 않는 걸까요? 봉숭아가 가지고 있는 염료 때문인데요. 봉숭아는 노란색 계통의 플라보놀과 빨간색 계통의 안토시아닌을 주성분을 하고 있습니다. 꽃 색깔에 상관없이 흰 봉숭아 꽃으로도 염색이 됩니다. 튤립과 장미의 경우 같은 계통의 염료를 갖고 있지만 손톱에 단백질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입자의 크기가 커서 염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봉숭아물을 들여볼까요? 잘 지은 봉숭아를 손톱에 올리고 꽁꽁 싸맨 다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기만 하면 끝! 어머나! 궁금량의 손가락에 봉숭아 꽃이 활짝 피었네요. 그렇다면 손톱 외에 머리카락이나 깃털에도 염색이 될까요? 어떤 매염제를 사용하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백반을 매염제로 사용했을 경우 손톱과 같은 단백질 성분을 가진 실크나 모의 경우 주황색 계통으로 염색이 되고 식물성 섬유인 면이나 마의 경우에는 노란색 계통으로 염색이 됩니다. 동물의 털에 봉숭아 물들이기. 과연 그 결과는? 짜자잔! 약간의 붉은 빛이 도는 빛깔로 염색 성공이에요. 여러분의 엉뚱한 궁금증 오늘은 아름답게 해결.